네,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2부 순서로요. 지난 시간에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업이라는 주제로 좀 큰 틀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봤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중대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은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업 참여 주체별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하나의 좀 예시를 들까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다들 잘 아시죠? 이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자,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이런 좀 이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노후 선박이었죠. 일본에서 사용하던 거를 계속 재사용했던, 그리고 이 관리 과정에서 불법 증축과 그리고 과적, 그리고 평형수를 빼는 그런 관리 소홀이 있었고요. 실제 운영 단계, 이 운행 다 과정에서 고박도 미흡했고, 그리고 기후가 안 좋은데 운행을 강행했고, 노선을 변경하고, 이 경험이 부족한 항해사가 운항을 하면서 급격한 변침으로 인해서 결국 침몰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조금 좀 빗대봤어요. 근본적으로 이 발주자와 설계자는 적정 공기를 확보해주지 않고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낮은 공사비를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설계자들은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문성도 없고요. 그리고 이 관리 단계에서 건설사는 또 수주하기 위해서 저가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인력을 적게 투입해야 되니까 시공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현장의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기 단축에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압박을 받죠. 그리고 이 현장 소장 관점에서는 또 현장에서는 다양한 설계 변경과 그리고 이 계획과 상이한 현장 조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민원 때문에 이 공사 진행도 더뎌지죠.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하도급 전문업체가 또 부도나는 경우도 생기면은 점점 관리는 소홀해지죠. 이런 현장의 실무진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 돌관이나 돌발성 작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들도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전시설이나 이런 작업 절차 등이 무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관리 인력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 지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은 또 근로자대로 빨리 일을 마치고 또 다른 현장 가서 또 일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이 미준수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배경들이 쌓이면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피해자는 이 근로자나 아니면은 무고한 시민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월호도 마지막에 이런 급격한 변침이 침몰의 원인이었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원인 배경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었듯이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도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이 최종적인 그런 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런 다양한 배경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업이 이런 타 산업과 일반적인 제조업과 어떻게 다르냐? 일단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생산 여건 자체가 확실히 다르고요. 이 건설업은 일단 후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이 복잡하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생산 설비를 이용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 생산 설비를 따라서 이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그 구축된 안전 시설이나 아니면은 안전관리 체계가 깨진다면은 그게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가시설에 기반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위치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협업하고, 그리고 기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재해 유형만 놓고 봐도 이 부상재해와 그리고 사망재해를 각각 비교해봐도 이 건설업에 있어서는 파란색이 건설업이고 주황색이 제조업인데요. 건설업에서는 이런 사망재해든 부상재해든 추락, 떨어짐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제조업에서는 이제 끼임 사고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 재해 유형조차도 이 제조업과 건설업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전통적인 안전관리는 대부분 제조업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조업은 고정된 생산 설비, 그리고 고정된 사업자에서 이 설비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까라는 게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 종속 관계를 맺고 이 사업주의 요구 사항에 잘 따를 또 의무가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은 이게 인적 요인인지 아니면은 기계적 요인인지 아니면은 이 교육적 요인인지 아니면 관리적 요인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분석하고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타 산업도 이런 플랫폼 사업자나 이런 뭐 특수 고용, 특수 형태 근로자 같은 이제 이런 산업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이런 제조업 기반의 안전 관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은 이미 제조업과 많이 달랐어요.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기후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고요. 그리고 생산 설비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설비가 가설로 움직이고 그 위치도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뭐 이 조경, 소방 이런 다양한 공정들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건설사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근로자들도 작업팀 단위로 움직이냐, 근로자 개인으로 움직이냐,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주체들이 많고요. 그런 사고 요인도 단순히 이런 우리가 포엠이라고 하는 인적 요인이냐 아니면 기계적 요인이냐 뭐 교육적이냐 관리적이냐 그걸 떠나서 이 기획 단계에서도 이런 각각의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설계 단계에서도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시공 단계에서도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런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가 되어야만이 이 중대재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그런 사실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 2010년대 이후로 이런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수많은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그리고 점검이나 이런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많은 제도적 그런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이 대부분 앞서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사실은 전통적인 안전관리,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인 안전관리, 이런 고정된 사업장에서 이 고정된 프로세스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그런 경우에 적합한 그런 안전관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이 사고 사망 만인율, 즉 중대재해 비율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그리고 그 감소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제도들이 적용되었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려 늘었다 줄었다라고 말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그해 들쭉날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말 이게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어서 이 중대재해가 많이 났다라고 이런 해석하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 건설업에서 건설업 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설 안전과 관련된 제도들은 건설 안전만 놓고 사실은 수립된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에 이 산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건설업의 틀을 정의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부터 이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비 기본법, 그리고 최근에 건축물관리법, 그리고 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안전법 등등, 또 건설기기에 대해서는 또 건설기계관리법, 굉장히 다양한 제도의 각각 일부분에 조금씩 반영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기도 모든 걸 다 알아보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 지난 정부의 이런 건설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들이 또 굉장히 많이 신설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또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강화되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화된 제도들을 이 앞서 설명드렸던 건설업의 생애 주기별, 즉 큰 틀에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사용 단계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지금 제도들이 정의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설계 단계에서는 주체는 이제 발주자나 설계자가 되겠죠. 발주자나 설계자가 되겠고, 관련된 제도들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사실은 2년 전에 2020년에 한번 발의가 됐고 또 2021년에 재발의가 되긴 했지만은 아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료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법들에서 부분적으로 부분 이 발주자와 설계자가 이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설계 단계에 이행해야 되는 부분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시공 단계에서는 이런 시설물 측면과 이제 근로자 측면으로 나뉘어 볼 때, 시설물 측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부터 주택법,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정의하고 있고요. 근로자 측면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도 시설물 안전이냐,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이냐 관점에서 시설물 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건설 안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어렵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 주체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이 건설업 관련된 제도가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일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재해 예방이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건설안전특별법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근간은 건설기술진흥법 중에서 건설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법이 공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건설 안전에서 근로자와 시설물로 양분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조직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지위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안전 예산, 안전관리 비용 관점에서 이 산업법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안전시설, 그리고 근로자의 보호구나 보건관리비 등을 정의하고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 건진법에서의 안전관리비는 이런 안전관리 계획서나 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그리고 이 주변 시설물의 피해 대책이나 이 통행 안전 대책과 같은 이 주변 시설물과 이런 보행자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안전성 평가 관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사점이 많고요. 유사한 보고서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 건설안전특별법의 21년 개정 재발이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간다면은, 왜냐하면은 이 영국에는 이제 CDM이라는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라는 이 산안법 산하에 이 건설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다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이런 건설업의 특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을 감안한 제도가 사실 없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뭐 적절하냐, 아니면은 뭐 처벌이 또 적절하냐, 그걸 떠나서 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이제 건설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근로자의 의무를 정의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이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적정한 이런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로서 정의하고 있고요. 설계자에게는 이 안전시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또 공사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자는 뭐 당연히 이런 그 공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의무를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감리자에게는 시공자가 이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특성에 맞게 이 참여 주체별로 역할과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서머리를 해보면, 발주자는 이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 주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해야 된다. 사실 앞에서 뭐 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약간 뭐 이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계자에게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이 위험 요인을 저감하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감리자는 필요하다면은 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공자는 이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이 참여 주체별로 이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뭐 굉장히 복잡하시죠. 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 세 가지 건설과 관련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각 참여 주체별, 발주자나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별로 요구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이 요구사항 또는 의무사항들을 이 생애주기, 계획 단계와 설계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로 나누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도들이 사실은 정의되어 있거나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정말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게 얼마냐라고 뭐 물으신다면은 굉장히 좀 의문부호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이런 기존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작동하게 할 것이냐, 잘 지킬 것이냐, 그리고 기존 제도들 내에서 유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그리고 일원할 것이냐,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 제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건설 안전의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 관리를 할 것이냐 해서 이런 이미 나와 있는 제도들을 결론적으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설계자와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있는 내용들 다 공통된 내용들만 요약해 보면요, 발주자는 이 수급인 또 도급인들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도 이 나중에 시공 단계나 아니면 운영 단계까지 고려해서 이 안전할 수 있도록 즉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접 설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설계자가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도급인 건설사 또는 다른 도급인들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가 발주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설계자는 시공, 운영, 유지관리, 해체 등에 있어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직접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제거되지 못한 잔여 위험은 발주자와 이 시공자, 감리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이 참여 주체들이 안전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공사 중지 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공자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시공 단계에서 이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일체 안전 보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체들이 서로의 의무를 잘 준수한다면은 이 건설 공사에서 재해가 저감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좀 각 주체별로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해요. 일단 이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 사실은 뭐 이 사용자까지 역할을 겸한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발주자가 직접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하는 거는 사실 초기 단계에 이런 위험성을 이 사업 기획 단계에 굉장히 중점 관리해야 되는 위험 요인을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이 공사 기간에 적정한 공사 기간과 적정한 공사 예산 그리고 적정한 안전 예산을 책정하는 게 사실은 발주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이 전문성 있는 설계자를 선정해서 그 설계자가 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이런 안전한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발주 단계에서는 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이 시공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사용 단계에서는 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도출되었던 그런 위험 요인들, 나중에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까지 잘 체계화해서 그거를 사용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발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도급인들을 어찌 보면은 잘 활용하는 그리고 이런 전문성 있는 도급인들을 선정하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과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발주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계자의 역할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사실 설계자는 이제 설계 단계에 이제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설계자 중대재해가 났다고 해서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미 이 다양한 이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디자인 포 세이프티 관점에서 과연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가령 설계가 이렇게 안 됐다라면 그래도 사고가 났을까? 그런 이런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조사 사례를 보면은 뭐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이 설계가 이 사고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있다. 이 사고 사례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설계가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이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흡하긴 하지만 제도는 있지만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은 설계 단계에서 나중에 시공 단계나 사용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고민해보고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공 단계에서도 실제로 설계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설계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이 현장 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계속 자문하고 감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을 하면 사실 준공 도서만 작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 고려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 사용 단계의 안전보건 대장, 사실은 뭐 명칭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용 단계의 안전보건 대장까지 설계자가 이 작성을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준공 설계 도서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사용할 때 이런 안전관리 매뉴얼과 같은 이런 안전보건 대장도 설계자가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감리 또는 건설사업 관리자라고 하는 역할은 이 부분도 사실 뭐 제도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흡하긴 한데 이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나 이 시공 단계에서 이 도급인이 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하는지에 대해서 발주자를 대신해서 보통 발주자들은 이런 건설공사의 전문성이나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발주자를 대행해서 안전관리의 이행 여부를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건설사업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실제로 현재 LH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때 이 안전감리 안전 분야 건설사업 관리자라는 별도의 또 이 업역을 만들어서 이런 그쪽 안전 인력을 반드시 한 명 이상 참여 이 건설공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고 건설사업 관리자들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시공 단계의 이 안전관리를 충실히 하는 게 사실은 역할이 될 거고 이미 유해이원 방지 계획서나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이 시공 이전에 제출하는 이 사전 안전성 검토 계획이 굉장히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현장에서 실제 참조하지 않는 계획서라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한데요. 이러한 유해이원 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대로만 사실은 이 시공 단계에서 이행할 수 있다면은 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역할은 충실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각 주체별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건설공사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저는 각 주체별로 각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하나 예시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였는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이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뭐 비고란에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쭉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이 기본 안전 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안전성 평가나 아니면 위험 요인 발굴들을 했느냐. 그리고 이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서 이 현장의 규모나 특성이나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기획 단계의 내용이 될 거고요. 뭐 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이 설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또 안전 설계를 전문성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발주자가 해야 되는 이 안전관리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체크하면서 진행한다면은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발주 단계는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뭐 가령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발주할 때 이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에게 안전 관련 분야 비용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느냐. LH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이 안전 역량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했느냐. 그러면은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 시공 단계 그리고 준공 단계 이렇게 이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업장 현장을 지배 관리하지 않지만 도급인들이 충실히 안전 의무를 수행하는지 이렇게 체크만 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확인한다는 게 그냥 확인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이런 내부적인 기준들을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용하고 체크해 나간다면,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경영 책임자가 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겠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몇 가지 좀 드렸으면 해요. 사실은 이 제언을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이 나오겠지만, 발주자나 시공자가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잘 고려되지 않았던, 왜냐하면 현장 중심의 이 안전관리의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설공사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저기는 시공 단계의 이 안전활동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위험 요인을 저감하는 설계 단계의 안전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산안법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디자인 포 세이프티, 미국에서는 Prevention through Design 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DFS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FS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건설업에서의 적정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계획 단계에만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획 단계에는 적정 공사 기간을 쉽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건설 공사는 이 건설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설계 변경이 있고, 그리고 현장 조건이 계획과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변경 상황들이 계속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을 연동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일종의 PDCA 사이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이런 실효성 있는 안전 예산 수립과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분은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안전관리비 같은 이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 건설업이 굉장히 융복합적이고 그리고 현장의 조건들이 굉장히 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잘 줄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인적 관리는 한계가 있다. 사실 건설 현장 가보면은 안전관리자가 이런 안전 교육한 그런 서류들, 뭐 점검받은 서류들 파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이나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한 시스템 중심으로 안전 관리가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설공사 생애 주기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안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건설업의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30년, 30여 년 훨씬 전에 이미 이런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공 단계는 이미 대부분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설계 단계에서도 초기 단계에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좋은 대안을 고르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위험 수준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설계 초기에 이런 안전을 고려하고 그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진리 상식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이러한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이런 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Hierarchy of Controls라고 하는 HOC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OC라는 개념은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방법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개인 보호구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거를 못하면은 대안을 찾는 거고 대안을 못 찾으면은 이런 위험 요인과 근로자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작업 방식을 개선해보고 하다 안 되는 최후의 수단은 이제 이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같은 안전 관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건설업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활동들은 거의 설계 단계나 그 이전, 시공 이전 단계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시공 이후에는 사실은 설계가 다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험 요인 저감 활동은 시공 이전 단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2000 화재 사고 사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과연 가령 샌드위치 판넬에 이런 이 가연성이 아니라 그런 그라스울 같은 불연 단열재가 적용됐다면은 용접 작업에 있어서 아예 불이 안 났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산업적으로 힘들었다면은 이 설계나 이 시공 공법을 선조립이나 용접을 하지 않는 그런 설계를 적용했다면은 위험 요인이 많이 줄었겠죠. 물론 비용은 공사비는 증가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은 이 발주자나 설계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발주자나 설계자의 이런 의사결정과 투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낮은 그런 작업 허가제나 아니면은 환기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은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은 사실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활동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시공 이전 단계에 할 수 있는 활동에 비해서 그 효과가 아무래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적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사실 특정 기업의 사례입니다. 예, 삼성물산이고요. 삼성물산은 제가 특강을 나간 거 말고는 아무런 이해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이미 이렇게 이 회사의 이런 기술 경영의 가장 앞단에 안전 경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설계 안전성 검토, 이 디자인 포 세이프티에 이 회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뭐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일부 건설사들이 우리는 이 디자인 포 세이프티, 프리벤션 스루 디자인을 이 건설 이 공사 추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로 놓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러한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발주자들이 또 여기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이런 건설 공사의 안전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즉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준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최근에,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국토부에서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이 공기 연장과 관련된 이런 지자체별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착공할 때 적정 공사 기간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PDCA 사이클 관점에서 이 착공 이후에 이 설계 변경이나 현장의 상해 조건 등등으로 인해서 착공 후에 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건설 프로젝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 연장 공사 기간 조정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해주면 간접비로 증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또 건설사들은 그런 간접비를 더 받음으로써 저가 입찰의 수익성을 만회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기 연장, 안전을 위한 공사 기간이 이런 간접비로 인한 이런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수익성의 이슈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또 민간공사는 이런 이 간접비 증액 같은 그런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민간공사는 절대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거기 맞추는 그런 공사 관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 변경은 계속 생기는데 현장은 무리한 돌관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에서는 이 발주자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귀책이 아니지만은 이 안전을 위해서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면은 간접비 증액 없이 공기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또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해 조건 이게 발주자의 규칙일 수도 있고 시공자의 규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간접비 증액과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민간공사에서는 절대 이 준공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일종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간접비 증액 없이도 공기 연장을 공공공사에도 할 수 있고 민간공사에서는 이 준공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회적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시공 주체들도 단순히 이런 공사 기간 공기 연장을 이런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는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효성 있는 안전예산 수립 및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직접 연구했던 사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화된 안전예산, 건설공사의 안전예산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리고 안전관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40개 현장을 분석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비슷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 이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사실 계획서에는 다 이 예산을 명시하는데 실제로 이 집행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는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냐, 사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관리자가 이 관리, 즉 PDCA에서 이런 체크와 액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만은 뭐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다른 공사비, 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대로 이 집행 관리가 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문제가 없는가? 사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 요율이 주어지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실은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보면 이 사용 불가 조건이 굉장히 많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가장 첫 번째가 이 공사 도급 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 도급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건설안전의 방향은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경 쓰는 건데,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최근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설계사들이 설계를 해야지 설계에 반영된 것들은 내역에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이런 이 설계 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해야 되는 안전시설, 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설계를 안 해요. 왜? 이 나중에 공사에서 이 요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앞에서 설계 단계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설계 단계의 위험 요인을 저감하자라고, 심지어 산안법에서도 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은 설계할 때는 이 산안비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설계하면 안 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설계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계획하는 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는 것보다 여러 측면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큼 건설 현장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안전 사인물이나 현수막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안전기원제를 한다고 근로자에게 수건을 나눠준 나라는 없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을 정하고 그걸 쓰게 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제대로 계획되지 않고 현장에서 쓰게 하는 이런 과거의 이 관행의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 정말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으로 애매하지 않은 그냥 집행하기 만만한 쪽으로 사실은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안전관리비나 이런 추가적인 안전 예산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렇게 요율을, 사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남아있지 않은, 건설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제도긴 하지만은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만 써라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이 설계자와 시공자가 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그리고 시공자가 이 안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이를 이 안전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하고 안전시설을 더 좋은 안전시설을 설계하고 계획한 이런 시공자가 앞서 설명했던 이런 시공자 평가 단계, 선정 단계의 그런 인센티브로서 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면, 사실 안전 예산은 줄이면 줄일수록 공사비 절감하는 데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안전 예산을 더 많이 잡은, 그리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시공자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은 앞서 이 시공자의 안전 관리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거야? 평가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굉장히 경직되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기업이나 개별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제도가 좀 일부 좀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 이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이 안전시설은 설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안전기술 및 플랫폼의 고도화 및 발전이 필요하다. 사실 뭐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이 안전과 보건 의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면책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죠. 사실 건설업은 이런 현장이나 이런 작업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 한정이 많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작업 공간별로 특성들도 다르고 그리고 근로자도 이런 자영업적에 가까운 근로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정말 그 업체에 이런 종속 그런 고용 계약이 된 그런 순수한 근로자도 있고 굉장히 근로자들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이런 특성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기존의 전통적으로 이런 수작업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자가 직접 발로 뛰면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사실 지금 이런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이나 플랫폼들도 이런 품질 기준이나 최소한의 이런 성능에 대한 기준들조차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이런 기관이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드렸는데 사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이런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을 이 PDCA 사이클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이제 플랜에서는 이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만들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단계에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체크하는 단계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를 액션을 통해서 환류하고 사실 이게 이제 안전관리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각 주체별로 요구되는 그런 활동 의무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이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도들만 사실은 충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이런 PDCA 사이클을 지켜가면서 단순히 뭐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보고서나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이런 사이클을 잘 지키신다면은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잘 반영이 된다면은 사실 뭐 불행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죄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재해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재해가 정말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러한 PDCA 사이클에 따라서 다양한 참여 주체별 그리고 사업 단계별, 건설업의 생애 주기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리했는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이 건설업에 있어서 이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